쟤를 괴롭혀서 겁을 줘야 해. 나중에 이 집을 민준이 공동 명의로 돌려놔야 우리가 편해져. 시어머니의 재산, 강탈 음모를 엿들은 나는 울거나 소리 지르지 않았다. 시댁 식구들이 내가 벌어놓은 돈으로 사기성 투자 여행을 떠나 신나 있는 틈을 타 나는 가구를 몰래 싹 다 팔고 도어록을 교체했다. 그리고 그들이 나에게 손빨래를 시켰던 명품 옷가지들을 한 줌의 재로 만들어 태워버렸다. 돌아온 시어머니는 텅 빈 집을 보고는 굳어버렸다. 3명의 시누이들은 제가 된 더미 옆에서 울부짖으며 도시 한복판에서 공식적으로 노숙자가 되었음을 깨달았다. 저는 이수연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맹목적인 인내는 미덕이 아니라 탐욕에 동조하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어요? 저는 기념 파티가 제가 유기농 식품 매장을 오픈한 지 4년 되는 날을 기념하는 이 파티가 저의 성장과 자립을 기념하는 가장 행복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파티가 바로 제 집에서 벌어진 지옥 같은 나날들의 서막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 번화가에 위치한 3층짜리 멋진 집은 제가 민준과 결혼하기 전부터 밤샘하며 계산하고 땀 흘려 모은 돈으로 마련한 저만의 노력의 결실이었습니다. 오늘 거실은 꽃향기로 가득하고 은은한 음악 소리와 거래처, 친구들의 웃음소리, 축배 소리가 조화롭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남편 민주는 멋진 남색 정장을 입고 얼굴에 화색이 돌며 손에 와인잔을 들고 테이블을 돌아다니며 손님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제 아내가 정말 유능해요. 이 모든 걸 혼자 다 해냈습니다. 저는 그냥 복만 누릴 뿐이죠. 남편의 말을 들으니 마음이 조금은 흡족했습니다. 여자들이라면 누구나 남편에게 인정받는 것을 좋아하죠. 하지만 문득 친정 엄마가 결혼식 날 당부하셨던 목소리가 제 머릿속에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얘야, 결혼할 때는 남자만 보지 말고 그 집안 식구들까지 다 살펴봐야 한다. 남자가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시댁 식구들이 복잡하면 내 인생도 편치 않을 거다. 그때 저는 웃어넘기며 민준이 착하고 시댁이 멀리 시골에 계시니 큰 마찰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마찰이 가장 무례하고 뻔뻔한 방식으로 제가 방심하고 있는 순간에 들이닥쳤습니다. 저녁 8시경 파티가 절정에 달해 술잔이 경쾌하게 부딪히는 소리가 들릴 때 갑자기 날카로운 자동차 경적 소리가 울리며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갈랐습니다. 낡은 16인승 밴 한 대가 제 가게에 반짝이는 유리문 바로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자 시어머니 정숙 여사가 가장 먼저 내렸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꽃무늬 몸낀 바지를 입고 시골에서 가져온 과일이 담긴 비닐봉지를 양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그녀의 뒤를 따르는 일행이었습니다. 이혼하고 항상 짜증이 가득한 둘째 시누이 민지, 무지개 항상 돈을 빌리러 다니는 셋째 시누이 유진, 그리고 갓 대학을 졸업하고 화려하게 화장한 막내 시누이 혜림이었습니다. 제가 손에 든 냅킨을 떨어뜨릴 뻔할 정도로 충격을 받은 것은 그들의 예고 없는 등장이 아니라 트렁크에서 쏟아져 나온 엄청난 양의 짐 때문이었습니다. 큰 가방, 작은 가방, 테이프로 칭칭 감은 종이 상자, 잡동사니가 담긴 비닐봉지들이 마치 피난민 행렬처럼 저희 집 앞에 쌓였습니다. 자식 집에 잠시 놀러온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집안의 손님들은 대화를 멈추고 궁금한 눈빛으로 문 밖을 주시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달려나갔고 속으로는 불이 나는 듯했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 노력했습니다. 어머니, 시누이들 오셨으면 미리 연락이라도 주시지 그러셨어요. 준비를 좀 더 잘했을 텐데요. 이렇게 다 같이 오시니 정숙 여사는 손을 휘저으며 무심한 표정으로
음악 소리를 뚫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보고를 해? 내 가게 생일인데 내가 놀래켜 주려고 온 거지. 에구, 집이 이렇게 크고 좋은데 왜 숨겼니? 시골에서는 너희들이 아직도 월세 사는 줄 알았지. 둘째 시누이 민지는 인사도 없이 집안 곳곳을 훑어보더니 눈이 번쩍 빛나며 노골적으로 따졌습니다. 새언니, 집이 이렇게 좋은데 둘이서만 살기 너무 아깝네요. 이렇게 넓으면 군대 한 대대도 수용하겠어요. 우리 네 식구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손님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짐을 집 안으로 옮기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모호한 불안감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이 집을 바라보는 방식은 손님이 방문한 것이 아니라 마치 영토를 침략하러 온 침입자 같았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자 저는 땀을 닦으며 파김치가 되어 뒷정리를 시작하려 했습니다. 그때 정숙 여사가 저의 비싼 가죽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그녀는 허리를 툭툭 치며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아이고, 내 늙은 허리야. 차가 너무 흔들려서 못 견디겠네. 요새 시골은 따분해서 미치겠고 이웃들은 참견이나 하고 마땅히 놀 만한 곳도 없어. 막내 시누이 혜림은 재빨리 앉아 어머니의 다리를 주무르면서도 저를 곁눈질하며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러지 말고 우리 며칠만 여기서 형부랑 새언니랑 놀면서 도시 구경 좀 하다가 가요. 마침 나도 알바 자리라도 구해봐야겠고 시골은 너무 지루해요. 저는 깜짝 놀라 집이 너무 바쁘니 나중에 다시 오시거나 근처 호텔을 잡아드리는 게 좋겠다고 돌려서 거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착한 줄로만 알았던 제 남편 민준이 제가 반응하기도 전에 재빨리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아내의 땀과 노력으로 마련한 기반 위에서 시댁 식구들에게 환심을 사려는 효자 행세를 하며 너털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럼요, 우리 집 넓어요. 방도 몇 개 비어 있고 어머니랑 동생들 편하게 계세요. 얼마나 계시든 상관없습니다. 수연이가 다 알아서 해줄 거예요. 우리 수연이 얼마나 꼼꼼한데. 민준의 말은 한여름 밤의 무더위 속에서 제 얼굴에 정통으로 끼얹어진 찬물 같았습니다. 그는 이 집이 결혼 전에 제가 제 돈으로 산 저의 명의로 된 집임에도 불구하고 단 한마디도 제 의견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의 노력을 온 가족에게 베풀어 생색내는 공짜 재산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정숙 여사와 새시누이는 서로를 쳐다보며 흡족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소유욕과 만족감으로 번쩍였습니다. 저는 집 구석에 높이 쌓인 커다란 여행 가방 더미를 바라보았습니다. 사업가인 여자의 예민한 육감은 며칠이라는 이 개념이 굉장히 길어질 것이며 어쩌면 영원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평화로운 나날은 이 순간을 기점으로 공식적으로 끝났습니다. 저의 예감은 맞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한 며칠이라는 개념은 마치 하루가 천년 같은 다른 종류의 달력으로 측정되는 것 같았습니다. 기념 파티가 있은 지 불과 3일이 지났을 뿐인데 제가 꼼꼼하게 관리했던 3층짜리 집은 언제나 정돈되어 있고 레몬그라스 아로마 향이 은은하게 나던 집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대신 하루 종일 고단한 업무를 마치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다시 되돌아가고 싶게 만드는 답답하고 혼란스러운 분위기만 가득했습니다. 저녁 6시 가게 재고 문제로 머리가 깨질 듯 아픈 채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제 눈에 들어온 것은 거실 한가운데 벌어진 실제 전쟁터였습니다. 반짝이는 마룻바닥 위에는 과자 부스러기와 해바라기 씨 껍질이 이리저리 흩어져 있어 구두 구바레에서 자갈처럼 밟혔습니다. 누군가의 알록달록한 속옷 몇 벌이 비싼 가죽 소파,
등받이에 복이 흉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마시다만 오렌지 주스컵은 유리 테이블 위에 끈적하게 흘러내려 개미떼가 꼬여 있었지만 아무도 치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깔끔한 성격인 저는 제 보금자리가 이렇게 무참하게 짓밟히는 광경을 보고 머리끝까지 피가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슴은 마치 돌덩이가 짓누르는 것처럼 답답했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참으며 쓰레기를 하나하나 주워 담으면서 여기가 제 집인지 아니면 공동주택의 한 구석인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다시 청소할 생각으로 침실로 향하는데 또 다른 충격을 받았습니다. 부부만의 사적인 공간인 침실 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는 막내 시누이 혜림이 제 화장대를 차지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자기 집처럼 편안하게 행동하며 제가 비싼 돈 주고 새로 산 수십만 원짜리 나이트 크림을 손으로 푹 떠서 얼굴과 목에 덕지덕지 발랐습니다. 그러고는 문에 굳어 서 있는 저를 보고는 해에 웃었습니다. 새언니 오셨어요. 언니 화장품 진짜 좋네요. 조금 발랐는데 피부가 바로 촉촉해지는 것 같아요. 냄새도 정말 좋고요. 그렇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아까워서 조금씩만 쓰던 크림인데 그녀는 그걸 시장에서 파는 흔한 화장품처럼 씻지도 않은 손가락을 집어넣어 퍼바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잔소리라도 하려고 입을 열려는 순간 거실에서 울리는 텔레비전 소리가 저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곳은 제가 매일 저녁 가게 장부를 정리하기 위해 절대적인 고요함이 필요한 서재였습니다. 제가 달려가 보니 눈앞의 광경은 저를 기절 직전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둘째 시누이 민지가 제가 아끼는 벨벳 안락의자에 드러누워 있었습니다. 에어컨은 18도로 맞춰져 있어 뼈가 시릴 정도로 추웠고 그녀는 옷장에서 꺼낸 저희 부부의 겨울 소미불을 뒤집어 쓴 채 제 업무용 컴퓨터 모니터로 자극적인 연애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먹다 남은 과자 봉지가 키보드 위에 흩어져 있었고 부스러기는 컴퓨터 자판 틈새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심호흡했습니다. 민지 씨, 여기는 서재예요. 저는 서류 작업을 해야 해서 조용한 공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에어컨을 이렇게 낮게 틀면 기계에도 안 좋아요. 제발 물건을 쓸 때는 조금 조심해 주시겠어요? 제가 비싼 돈 주고 장만한 물건들이잖아요. 저는 그녀가 민망해하며 자리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저를 흘겨보더니 비꼬는 듯한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에이, 새언니 너무 까다롭다. 한 집 식구인데 남남처럼 대하네. 드라마 잠깐 본다고 유난이야? 새언니 집 에어컨 좋은 거 알겠으니 시원하게 좀 틀지. 장식용으로 놔둘 거예요. 민준 오빠도 우리 집처럼 편하게 있으라고 했는데 새언니만 왜 이렇게 유난이야? 저는 말문이 막혔고 제대로 된 반박 한마디 하지 못했는데 민준이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는 제가 걸레를 들고 씩씩거리고 서 있는데도 여동생은 편안하게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이 난장판을 못 본 척했습니다. 민주는 저를 지나쳐 침실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고 집안의 눈엣가시 같은 어지러움도 아내의 눈에 고인 울분도 보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나약함과 외면은 저의 마지막 희망, 즉 남편이 저를 편들어 줄 것이라는 희망을 한여름 밤에 꺼버린 찬물과 같았습니다. 저는 쓰디쓴 분노를 속으로 삼키고 팔을 걷어붙인 채 이 귀한 손님들이 버려놓은 쓰레기를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구석에 쓰레기를 주우려고 몸을 숙였을 때 제 심장이 아프게 쪼그라들었습니다. 쓰레기통 안에는 고급스러운 자주색 포장지에 쌓인 최고급 제비집 선물 세트, 상자 껍질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 선물은
어제 중요한 거래처에 드리기 위해 제가 높은 선반에 올려두었던 것인데 직원 월급의 절반에 달하는 가치였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닥도 남김없이 깨끗하게 먹어 치워진 상태였습니다. 제비집 상자를 잃은 것은 작은 문제였지만 제 땀과 노력으로 세운 집 안에서 존중을 잃었다는 느낌이 저를 숨막히게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지위가 박탈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집주인에서 무급 시중드는 사람으로 전락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유기농 식품 체인은 성수기를 맞아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지만 집에 돌아오면 시어머니가 새로 만든 정글의 법칙을 따라야 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가게에서 미리 손질된 음식 몇 팩을 가져왔습니다. 오렌지 소스 연어, 갈비탕과 채소찜 등 모두 신선하고 위생적인 데우기만 하면 되는 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상에 차리자마자 정숙 여사는 젓가락으로 툭툭 건드리며 마치 상한 음식인 양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이런 공장에서 만든 냉동 음식을 먹겠다는 거니? 먹으면 몸에 병만 생기지. 뭐가 좋다고. 내일부터 너는 일찍 일어나서 시장에 가서 신선한 재료를 사와라. 점심 저녁에는 온 가족에게 따뜻한 밥을 지어줘. 이 집에는 노인도 있고 애들도 있는데 이렇게 먹어서 누가 목구멍으로 넘어가겠니?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가 공장 음식이라고 비난한 것은 제가 비싼 값에 팔고 있는 최고급 상품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점심과 저녁에 집에 돌아와 밥을 지으라는 요구였습니다. 저는 관리자로서 여기저기 뛰어다니느라 바쁜데 몸을 둘로 쪼갤 수는 없었습니다. 절정은 바로 어제였습니다. 제가 재고 점검 때문에 늦게까지 일하고 저녁 7시 30분이 되어서야 집에 도착했습니다. 배는 몹시 고팠고 몸은 녹초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식구가 이렇게 많은데 어머니나 시누이들이 밥이라도 해놓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문을 열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민준을 포함한 5 식구 전체가 소파에 기대 누워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며 하하호호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부엌은 썰렁하고 어두컴컴했습니다. 제가 돌아오자 셋째 시누이 유진이 고개를 들더니 나무라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새언니, 왜 이렇게 늦게 와? 온 가족이 배고파 죽겠어. 정숙 여사가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다음부터는 늦게 오려면 연락이라도 해라. 며느리가 온 가족을 굶주리게 하면서 밥을 기다리게 하는 건 예의가 없는 거다. 저는 멍하니 서서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식구가 이렇게 많은데 하루 종일 집에 계신 분들 중에서 밥 한 솥 지어 놓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채소라도 좀 다듬어 놓거나. 정숙 여사는 눈을 부릅뜨고 쏘아붙였습니다. 얘네들은 너한테 잔심부름이나 하라고 온 식모가 아니라 쉬려고 놀러온 손님들이다. 저녁 식사는 8시 30분이 되어서야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차려졌습니다. 정숙 여사는 재빨리 가장 맛있고 부드러운 고기와 생선살을 세 딸의 밥그릇에 담아 주었습니다. 제 차례가 되자 그녀는 살점이 조금 붙어있는 뼈와 시든 채소 몇 가닥을 집어주며 쏘아 붙였습니다. 수연아, 이거 먹어. 일하다 늦게 와서 간식 많이 먹었을 테니 배 가볍게 조금만 먹어. 눈물 젖은 밥을 억지로 삼키며 저는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가게 일 때문에 너무 바쁩니다. 시간제 도우미라도 고용해서 청소와 식사 준비를 어머니랑 동생들을 위해 돕게 하면 어떨까요? 비용은 제가 다 부담할게요. 정숙 여사는 젓가락을 상해 철커덕 소리가 나게 내려치며 제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돈이 남아돌아? 그 돈은 나중에 너희 미래를 위해 저축해라. 낭비병만 늘지. 며느리면 시댁 식구를 봉양해야지. 그게 본분이다. 게으름 피우거나 책임을 회피할 생각하지 마라. 옛날에 나는 애들을 저렇게 키우면서도
농사일과 밥벌이를 동시에 했는데 불평 한마디 안 했어. 저는 민준을 바라보며 그가 공정한 말 한마디라도 해줄 것을 희망하며 간절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저 밥그릇을 황급히 비우며 제가 들을 수 있을 정도의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에이, 여보. 그냥 엄마 비위를 좀 맞춰줘. 엄마가 나이 드셨잖아. 그의 말은 마지막 남은 인내심의 끈을 끊어버리는 칼날 같았습니다. 그의 나약함은 이 싸움에서 제가 혼자임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날 밤 온 가족이 잠든 틈을 타 저는 몰래 아주 작은 위장 카메라 2대를 설치했습니다. 하나는 거실 화분 뒤에, 다른 하나는 제 침실에 설치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기록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의 친절함은 증거가 있어야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민준의 침묵은 저의 마지막 희망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 모든 불의 앞에서 아내를 지켜줄 남편에 대한 환상을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한여름 무더위 속에서도 집은 차가웠습니다. 각 방의 에어컨 소리는 24시간 내내 윙윙거리며 마치 제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숫자가 올라가는 돈 세는 기계 소리 같았습니다. 월말의 전기, 수도 요금 청구서를 받아든 저는 눈앞에 펼쳐진 숫자를 보고 쓰러질 뻔했습니다. 전기 요금은 평소보다 5배가 늘어난 700만 원에 달했고 수도 요금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번 달 식비는 시누이들이 끊임없이 해산물, 최고급 한우, 수입 과일을 요구하는 바람에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대충 계산해보니 이번 달 생활비는 제 월급의 거의 3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청구서를 들고 멍하니 서 있는데 은행에서 돈이 인출되었다는 문자 메시지가 띵동 하고 울렸습니다. 민준에게 주었던 주유비 및 잡비용 보조카드에서 500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거래 내역은 고급 여성 의류 매장 X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민준은 이런 비싼 곳에서 쇼핑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직감적으로 저는 거실에 설치한 비밀 카메라를 확인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셋째, 시누이 유진이 막 사온 명품 쇼핑백을 들고 신나게 집으로 돌아와 시어머니와 언니들에게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민준 오빠 카드로 산 원피스예요. 예쁘죠? 역시 오빠가 저를 제일 아껴요. 머리끝까지 피가 솟구쳤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후 저는 청구서와 카드 사용 내역 문자를 테이블 위에 놓고 가족 회의를 요청했습니다. 분노로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와 시누이들, 보세요. 이번 달 우리 집 생활비가 급증했어요. 전기, 수도, 식비만 2천만 원이 넘습니다. 저는 월급이 한정되어 있고 가게 자본금도 마련해야 합니다. 어머니와 시누이들이 저희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좀 덜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진 씨, 이 카드는 제가 민준 오빠에게 주유용으로 준 것인데 왜 마음대로 비싼 옷을 사는데 사용했나요? 분위기는 순식간에 가라앉았다가 폭발했습니다. 유진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며 극구 부인했습니다. 새언니, 저한테 누명 씌우지 마세요. 민준 오빠가 저한테 카드 빌려주면서 사고 싶은 거 다 사라고 했어요. 제가 오빠 여동생인데 원피스 하나 샀다고 뭐가 문제예요. 정숙 여사는 벌떡 일어나 테이블을 치며 크게 소리쳤습니다. 아니, 네가 정말 대단하다. 내가 아들 집에 며칠 놀러 온 것 가지고 시댁 식구들에게 돈 몇 푼 가지고 따지겠다는 거니. 내 남편을 낳고 피눈물로 키워 내 옆에 앉혀놓았더니 내가 이렇게 보답해?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에게 돈 아까워하면 너는 누구랑 살 건데? 저는 그녀의 뻔뻔함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민주는 고개만 푹 숙인 채 아내를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격하게 나오는 것을 보고 그는 서둘러 제 손을 잡아 침실로 끌고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는 찡그린 얼굴로 애원하듯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만해, 여보. 엄마 더 화나게 하지 마. 엄마가 나이 드셔서 성격이 좀 오락가락하잖아. 당신이 뭘 따져. 내가 나중에 돈 계산은 다시 해줄게. 내가 당신한테 보상해줄게. 나중에 계산해 준다니.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나중에라는 것은 지금도 제가 그 가족의 사치스럽고 낭비적인 생활 방식을 빚으로 갚아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나중에라는 것은 그의 침묵이 그들이 저의 땀과 노력을 계속해서 빨아먹도록 동조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금고를 열어 결혼 예물로 받은 현금과 금을 꺼내 낡은 옷장 밑에 깊숙이 숨겨 놓았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제 재산을 스스로 보호해야 하며 이 밑 빠진 독이 제 미래 전체를 삼키기 전에 재정을 분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에게 저의 인내는 미덕이 아니라 그들이 더 나아가도록 하는 기회이자 고양이 입에 갖다 바치는 맛있는 먹잇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며칠 전 돈 문제로 폭풍 같았던 가족회의 이후 집안 분위기는 원래 답답했지만 이제는 더욱 짙고 끈적하게 변했습니다. 민주는 여전히 침묵이 금이라는 태도를 고수했고 시어머니와 새시누이는 제가 감히 대들었던 죄를 벌하기 위한 새로운 작전을 모의하고 있는 듯했습니다. 저녁 9시 저는 장부와 거래처와의 씨름 끝에 긴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문을 열고 하이힐을 벗을 새도 없이 머리가 지끈거릴 때쯤 플라스틱 대야가 제 발끝 앞에 쿵 소리를 내며 밀려 나왔습니다. 퀴퀴한 향수 냄새와 섞인 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제가 찌푸린 눈으로 내려다본 대야 안에는 평범한 옷이 아니라 실크 드레스, 레이스 블라우스 등 비싸고 정교한 디자인의 옷들뿐이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셋째 시누이 유진이 며칠 전 제 카드로 샀던 크림색 무도회용 드레스였습니다. 지금은 쭈글쭈글하게 뭉쳐진 채였습니다. 정숙 여사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 리모컨을 만지작거릴 뿐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날카로운 명령조로 말했습니다. 너 왔니? 이 옷들 당장 가져가서 빨아라. 오늘 얘들이 하루 종일 사진 찍고 다녔더니 땀에 쩔어서 밤새 두면 안 돼. 저는 한숨을 참고 부엌 구석에 있는 최신 드럼 세탁기를 가리켰습니다. 어머니, 시누이들한테 세탁기에 넣고 올 코스로 돌리라고 하시면 되잖아요. 저는 너무 피곤해서 씻어야 해요. 정숙 여사는 휙 돌아서서 제가 무슨 불경스러운 말이라도 한 것처럼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내가 내 딸들 재산을 망가뜨릴 작정이냐. 이 옷들 다 몇백만 원짜리다. 실크의 명주인데 세탁기에 넣고 돌리면 옷이 남아나겠니? 너는 손빨래를 해야 해. 하나하나 살살 주물러서 섬유 유연제 넣고 헹궈서 널어라. 며느리면 살림을 잘 꾸려야지. 동생들 옷도 잘 관리해야지. 그렇게 게으른 버릇은 고쳐. 저는 차 테이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새시누이 민지, 유진, 혜림은 한 구석에 모여 서로에게 매니큐어를 발라주고 있었습니다. 둘째 민지는 붉은 손톱에 바람을 불면서 저를 흘겨보더니 비꼬는 듯한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맞아요, 새언니. 유진이 원피스는 500만 원짜리인데 꼼꼼하고 유능한 새언니가 이 정도 빨래하는 게 뭐가 대수겠어요. 막내 혜림도 동조했습니다. 언니, 제 레이스 속옷은 꼭 따로 빨아주세요. 청바지랑 같이 빨지 말고요. 레이스 다 상해요.
제 안의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저는 이 집 전체를 먹여 살리기 위해 돈을 벌어오는데 저녁에는 제 돈을 쓰는 사람들에게 무보수 하녀처럼 시중을 들라는 명령을 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입을 열어 너희들 팔다리 있으니 너희들이 직접 빨아 라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이 터무니없는 빨래 대야를 엎어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반항의 말을 내뱉으려는 순간 정숙 여사가 민지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제 귀에 들려왔습니다. 아마도 제가 욕실에서 물을 틀고 있어서 못 들을 거라고 생각했거나 아니면 저를 경멸하는 나머지 거리낌 없이 말했던 것 같습니다. 쟤를 괴롭혀서 겁을 줘야 해. 제가 감히 가족회의 열어서 돈 달라고 했잖아. 저 계집애 보통 아니야. 내가 확실하게 가르쳐 놔야 해. 제가 이 집에서 하인 신세라는 것을 알게 하려면 계속 부려먹어야지. 나중에 내가 쟤한테 이 집을 민준이 공동 명의로 돌려놓으라고 할 때 편해지려면 쟤 혼자 명의로 되어 있다가 제가 언제 우리를 길거리로 내쫓을지 모르니 우리가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 그 말은 마치 고압 전류처럼 제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려 잠재의식 속에 잠자고 있던 호랑이를 깨웠습니다. 알고 보니 이것은 단순한 고부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조직적인 재산 강탈, 음모였습니다. 그들은 저의 의지를 꺾고 저를 꼭두각시로 만들어 결국 제 땀과 눈물의 결실인 이 집 전체를 삼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악의적인 의도 앞에서 제가 그동안 보였던 모든 친절과 인내는 무의미했습니다. 저는 부엌문 뒤에서 굳은 채 서 있었습니다. 꽉 쥐었던 주먹은 힘없이 풀렸습니다. 차갑고 냉정한 평온함이 제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제가 설치했던 카메라가 이 귀중한 대화를 완벽하게 녹화했을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저에게 필요한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얼굴 근육을 조절하며 온화하지만 칼날 같은 눈빛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가 빨래 대야를 들고 이상할 정도로 순종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이렇게 비싼 옷은 손빨래를 해야 오래 입죠. 제가 깨끗하게 세탁할게요. 얼룩 하나 없이 아주 깨끗하게요. 정숙 여사와 새 시누이는 만족스러운 듯 서로를 쳐다보며 웃었습니다. 그들의 시험이 성공했고 제가 굴복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은 차가운 물속에서 옷을 주무르고 있는 이 사람이 더 이상 어제까지의 착하고 순종적인 며느리가 아니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빨래를 하고 있었지만 옷을 빨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억지로 붙잡고 있던 마지막 정을 씻어내고 있었습니다. 사상 최악의 대대적인 숙청을 준비하면서 말입니다. 저는 옷 한 벌 한 벌을 주무르면서도 머릿속에서는 오랫동안 지켜왔던 그 가짜 가족의 정을 부수고 있었습니다. 터지는 비눗방울 하나하나가 제가 품었던 단란한 가족에 대한 환상처럼 산산이 부서져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새벽 2시까지 빨래를 마친 저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집문서, 통장, 매매 계약서들을 모두 꺼내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사업가의 신중함이 저를 구했습니다. 이 집은 제가 민준과 결혼하기 2년 전에 제 돈으로 사서 제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습니다. 고가의 가구 구매 영수증도 모두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은 저의 요새였고 저는 누구에게도 침범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날 점심시간 저는 서둘러 사무실 근처 카페에서 유능한 변호사이자 대학 동창인 민수 씨를 만났습니다. 그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주고 녹음 파일을 들려주자 민수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연아, 걱정하지 마. 법적으로 이 집은 결혼 전에 형성된 너의 단독 재산이야. 민준이나 시댁 식구들은 네가 자발적으로 증여하거나
공동재산으로 편입시키지 않는 한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분할을 요구할 권리가 전혀 없어. 이 증거만 있다면 그들이 소송을 걸거나 문제를 일으키려 해도 네가 완전히 주도권을 갬 수 있어. 민수 씨의 확신은 저에게 강력한 안정제와 같았습니다. 저는 집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덜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카페를 떠난 저는 곧바로 제가 아는 신뢰할 수 있는 중고 물품 매입체인 사장인 란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란 사장님, 저희 집 가구를 급하게 처분해야 할 물건이 있어요. 3, 4년밖에 사용하지 않은 좋은 물건들입니다. 와서 견적 좀 봐주시겠어요? 좋은 가격에 다 팔겠습니다. 전화기 너머에 란 사장님은 흥분했습니다. 좋지, 수연 씨. 내일 오후에 바로 가서 볼게. 자매끼리니까 최고가로 쳐줄게. 계획은 세워졌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와 시장에 들러 싱싱한 닭 한 마리, 푸른 호박잎, 그리고 신선한 새우를 샀습니다. 저는 팔을 걷어붙이고 정성껏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닭볶음탕과 달콤한 새우 간장 조림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민준, 정숙 여사, 그리고 새 시누이가 집에 도착했을 때 정갈하게 차려진 상을 보고 모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는 재빨리 달려나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시누이들, 어서 오세요. 오늘은 제가 일찍 와서 어제 일에 대해 속죄하는 마음으로 밥상을 차렸어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며느리는 살림을 잘 꾸리고 시댁 식구들을 잘 모셔야죠. 자, 다들 따뜻할 때 어서 드세요. 정숙 여사는 푸짐한 밥상을 바라보며 저의 가짜 겸손한 태도를 보더니 비웃으며 둘째 시누이 민지에게 만족스럽다는 듯 윙크했습니다. 거봐, 내가 뭐라고 했니? 가르치고 길들여야 말을 듣지. 너무 오냐오냐 하면 버릇 없어져서 우리 머리 꼭대기에 앉으려고 해.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당신이 이렇게 순종하면 집안이 평화롭고 나도 덜 난처해지고. 저는 고개를 숙여 시어머니께 음식을 담아드리면서 제 날카로운 시선을 숨겼습니다. 네, 어머니, 많이 드세요. 이 새우 간장조림은 어머니를 위해 제가 따로 만든 거예요. 드세요, 어머니. 배불리 드셔야 제가 곧 드릴 깜짝 선물을 받으실 기운이 나실 거예요. 식사 후 뒷정리를 하는 동안 저는 몰래 결혼 예물, 집문서, 중요한 서류들을 핸드백에 모았습니다. 내일 아침 친정으로 보내놓을 것입니다. 매미 허물 벗기 작전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저의 갑작스러운 순종적인 태도는 정숙 여사와 시누이들에게 그들의 권력에 대한 더 큰 환상을 심어주었습니다. 억센 도시 며느리를 길들였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손빨래 사건과 푸짐한 밥상 이후 그들은 저를 위해서 은혜를 베푸는 사람의 시선으로 바라보았고 더 이상 저를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의 말을 따랐지만 시누이 유진이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입고 있는 그 수백만 원짜리 원피스를 볼 때마다 제 마음속에서는 복수심이 끓어올랐습니다. 주말이 시작되는 토요일 아침, 날씨는 화창했습니다. 저는 새로 산 진주색 스쿠터를 끌고 거래처를 만나러 가기 위해 마당으로 나섰는데 둘째 민지와 막내 혜림이 집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얼굴에는 화색이 돌았고 화장도 완벽했습니다. 민지는 짧은 미니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혜림은 짝퉁이지만 번쩍이는 명품 풀 착장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제 스쿠터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민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태도였습니다. 새언니, 어디 가려고요? 오늘 저랑 혜림이 대학교 친구들이랑 카페에서 사진 찍기로 했어요. 친구들은 다 좋은 차 몰고 오는데
우리도 이 스쿠터 좀 빌려 타게 해주세요. 그래야 시골에서 올라온 티 안 나게 좀 있어 보이죠. 혜림이 덧붙였습니다. 맞아요. 언니 차가 이 동네에서 제일 좋아요. 하루만 빌려주세요. 친구들한테 좀 자랑하고 싶어요. 언니는 그냥 집에서 쉬거나 대리운전 불러서 일하러 가도 되잖아요. 대리운전 타면 주차 때문에 신경 쓸 일도 없고 시원하잖아요. 저는 굳은 채 서서 스쿠터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이 스쿠터는 작년 연말 보너스로 산 것이었고 제가 금쪽같이 아끼는 것이라 멀리 가는 사람에게 빌려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걸 빌려 놀러 가겠다고 하면서 저한테는 대리운전이나 타고 다니라고 명령하고 있었습니다. 이 뻔뻔함에는 한계가 없었습니다. 저는 단칼에 거절하려 했습니다. 이거 제가 일하러 가야 하는 차예요. 너희들은 택시 불러. 하지만 민준이 집에서 신문을 들고 나오더니 태연하게 소리쳤습니다. 에이, 여보. 그냥 동생들한테 차 빌려줘. 얘들 놀러 온 지 며칠 안 됐는데 여기저기 구경 좀 다니게. 좋은 차 타고 가야 친구들 앞에서 체면도 서지. 하루 정도 대리운전 타면 어때? 내가 대리운전비 줄게. 민준의 말은 저의 인내심을 넘치게 하는 마지막 한 방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민준을 바라보고 눈이 반짝이며 기다리고 있는 두 시누이를 보았습니다. 머릿속에 계획이 번뜩였습니다. 저는 활짝 웃으며 스쿠터 키를 꺼내 민지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아, 그러게. 민준 오빠 말이 맞네. 너희들은 젊으니까 놀러 갈 때는 좀 멋있게 다녀야지. 여기 키. 어제 막 정비받아서 기름도 가득 채워놨어. 조심해서 다녀. 마음껏 돌아다녀. 두 시누이는 기쁨에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민지는 키를 낚아채듯 받아 스쿠터에 올라 시동을 걸었습니다. 혜림은 뒤에 타서 희죽거렸습니다. 저는 그들이 저의 사랑스러운 스쿠터를 신나게 몰고 승리의 미소를 남기며 쌩안이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실컷 웃어라. 이게 너희들이 내 물건에 손댈 수 있는 마지막이 될 테니. 그들은 제가 이미 어젯밤 몰래 이 스쿠터를 고향에 있는 제 친동생에게 빚 대신 명의 이전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서류 절차는 이미 끝났고 이제 차만 넘겨주면 되었습니다. 오늘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빌려준 것은 그들이 제 인생에서 쫓겨나기 전에 누리는 덧없는 사치에 대한 착각을 즐기게 하려는 작별 선물 같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으로 대리운전을 불렀고 몸은 가벼웠습니다. 이제 마지막 막이 내려질 시간을 초읽기 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싼 스쿠터는 사치와 남의 땀으로 살려는 헛된 욕망을 싣고 사거리를 돌아 사라졌습니다. 저는 서서 그들을 지켜보며 중고 물품 사장인 란 씨와의 최종 일정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획되었고 이 연극의 막이 완벽하게 내려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안 분위기는 이상하리만큼 즐거웠습니다. 아마도 좋은 차를 빌려 타고 신나게 놀았고 제가 순종적으로 복종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정숙 여사와 새시누이는 저를 덜 노려보는 듯 했습니다. 온 가족이 저녁 식사 후 텔레비전을 둘러싸고 앉아 있을 때 저는 컵에 오렌지 주스를 따라 시어머니 앞에 놓고 핸드백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냈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정숙 여사의 손에 놓으며 지극한 효심을 담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허리가 아프다고 자주 그러시는데 아마 장거리 기차 여행으로 고생하셨고 아직 도시 기후에 익숙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이 안에 500만 원이 있습니다. 내일 주말에 동생들하고 같이 스파에 가서 사우나도 하고 피로 좀 푸세요. 제가 너무 바빠서 모시고 가지 못해 죄송해요. 어머니, 이거 받아서 편하게 쓰세요. 정숙 여사는 봉투를 만지작거리며 두께를 확인하고
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파란색 지폐, 다발을 보자 그녀의 눈이 자동차 헤드라이트처럼 번쩍였습니다. 그녀는 눈웃음을 쳤고 평소의 까칠한 표정은 사라졌습니다. 에구, 며느리가 돈을 이렇게 쓸 필요는 없는데. 하지만 내 정성인이 받을게. 이 늙은 허리가 며칠 동안 나를 괴롭혔는데. 마사지 좀 받으면 몸이 좀 나아지겠지. 물고기가 미끼를 물었다는 것을 확인한 저는 결정타를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쉬며 걱정 가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이번에 저희 회사에 큰 프로젝트가 있어서 스트레스가 엄청나요. 사장님께서 저한테 새 지점을 설립하라고 일주일 정도 지방 출장을 가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집에 어머니랑 동생들 식사나 청소는 누가 해줄지 걱정입니다. 제가 집을 비운다는 말을 듣자 정숙 여사는 뛸 듯이 기뻐했지만 그래도 관심 있는 척했습니다. 일이 중요하지. 너는 그냥 가거라. 집에 있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다. 우리가 애들도 아니고 굶을까봐 걱정하니. 집은 걱정하지 마. 내가 잘 지킬 테니 바늘 하나 실한 오락이 잃어버릴까 걱정할 필요 없어. 그녀는 속으로 제가 집을 비우면 이 집이 공식적으로 자신의 왕국이 되어 마음껏 군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어머니가 계시니 저는 마음이 놓입니다. 아, 그리고 어머니와 시누이들이 놀러 오신 기념도 있고 제가 곧 긴 출장을 가야 하니 짧은 작별 파티라고 생각하시고요. 우리 가족이 좋은 추억을 더 만들 수 있도록 말이죠. 제가 A부터 Z까지 모든 비용을 다 낼게요. 전용 차량 렌트, 호수 전망 최고급 스위트룸 예약, 해산물 뷔페 무제한 제공까지요. 어떠세요? 새 시누이는 리조트, 전용 차량, 해산물 뷔페라는 말에 환호성을 지르며 소파에서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해림은 손뼉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와, 최고예요. 새언니 만세. 저 5성급 리조트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언니, 사진 찍을 수 있는 인피니티 풀 있는 곳으로 꼭 예약해 주세요. 정숙 여사는 콧방귀를 뀌며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내 생각이 옳구나. 내가 여기 와서 멀리 가보지도 못했는데 바람 좀 쐬고 좋은 곳에서 지내야 체면이 서지. 그래, 예약해라. 제일 좋은 곳으로 해. 돈 아끼지 말고 시댁 망신시키지 말고. 온 거실은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다가올 여행에 대해 신나서 수다를 떨었고 어떤 드레스를 가져갈지, 몇 벌의 비키니를 챙길지, 어떻게 포즈를 취해야 멋있을지 토론했습니다. 그들이 극도의 즐거움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드럽지만 씁쓸한 미소였습니다. 그들은 호화로운 공짜 휴가를 누리게 되어 기뻤고 저는 이 불청객들을 쫓아내려는 계획이 예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서 기뻤습니다. 그들은 그 화려한 휴가 티켓이 그들의 인생에서 영원히 저를 떠나게 할 편도 티켓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옷을 고르느라 정신이 팔려 있는 틈을 타 저는 몰래 중고 물품 사장인 란 씨에게 문자를 보내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아침 8시에 트럭 보내주세요. 집이 비어 있고 주인은 외출 중입니다. 깨끗하게 다 치워주시면 돼요. 집안 분위기는 명절처럼 즐거웠고 모두가 제가 만들어낸 이 여행을 위해 옷을 준비하느라 들떠 있었습니다. 새 시누이는 방을 드나들며 이 옷 저 옷을 입어보고 거울을 보며 낄낄거렸습니다. 정숙 여사는 소파를 차지하고 앉아 해바라기 씨를 씹으면서 지시를 내렸습니다. 민지는 빨간 드레스 가져가고 유진이는 흰색 레이스 블라우스를 입고 바닷가에서 사진 찍어라. 모자랑 선글라스도 꼭 챙기고
내 딸 피부 타게 하지 마. 운명의 여행까지는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테이블을 닦고 있었는데 둘째 시누이 민지가 옷 한 무더기를 방에서 들고 나와 제 앞에 퍽 소리를 내며 던졌습니다. 뒤이어 유진과 혜림도 각각 큰 옷더미를 안고 나와 집 한가운데에 작은 산처럼 쌓아 놓았습니다. 싸구려 향수 냄새와 땀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러 구역질이 날 뻔했습니다. 민지는 손을 털며 익숙한 명령조로 말했습니다. 새언니, 이게 우리가 리조트에서 입을 옷 전부예요. 깨끗하게 세탁해서 정돈해주세요. 내일 일찍 짐 싸야 하니까 향기 나고 부드럽게 부탁해요. 먼지 하나라도 묻으면 안 돼요. 우리 힘들게 고른 옷이니까요. 혜림은 윙크하며 덧붙였습니다. 그 안에 제가 새로 산 비키니랑 레이스 속옷도 있으니까 언니 조심해서 빨아주세요. 고무줄 늘어나거나 레이스 찢어지면 안 돼요. 세탁기에 넣지 말고 따로 빨아서 모양 상하지 않게 해주시고요. 발밑에 옷 더미를 바라보니 지난밤 손빨래를 했던 기억이 떠올라 얼굴에 열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심호흡하며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근처에 앉아있던 정숙 여사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그래, 얘야. 얘들 옷이 다 비싼 거니까 손으로 조심해서 빨아라. 빨래 다 하면 다림질도 꼼꼼히 해서 옷걸이에 걸어놔. 구겨지면 없어 보여서 네가 예약한 5성급 리조트랑 안 어울릴 거다. 저는 그들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젊고 건강한 새 시누이는 팔짱을 끼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한가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제가 그들을 시중드는 것이 당연하고 분수를 아는 며느리의 본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지은 미소 중 가장 환한 미소였지만 속으로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네, 다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깨끗하게 빨아서 향기 나게 해놓겠습니다. 얼룩 하나도 남기지 않을게요. 어머니랑 동생들은 쉬면서 놀러갈 힘이나 비축하세요. 이 일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가 깔끔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정숙 여사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너희들은 들어가서 팩이나 해라. 수연이 일하게. 새 시누이는 신이 나서 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더러운 옷 더미와 함께 남겨졌습니다. 저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것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화려한 드레스, 그들이 보물처럼 여기는 싸구려 레이스 옷들, 이 모든 것은 특별한 방식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세제나 섬유 유연제가 아니라 철저한 숙청 방식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날 밤 민주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저는 그를 방으로 부축해 침대에 눕혔고 그가 몽롱하고 정신을 못 차리는 틈을 탔습니다. 저는 조용히 서랍에서 미리 작성해둔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별도 재산 합의서로 이 집과 현재의 모든 재산이 제 소유임을 명시하고 집안의 물품 처리에 대한 위임 조항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민준의 손에 펜을 쥐어주고 그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여보, 여기에 사인해서 확인해줘. 내일 우리 가족 여행보험 수속 밟아야 하거든. 민주는 눈을 반쯤 감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당신이 다 알아서 해. 난 당신 믿어. 그리고 그는 그 서류에 자신의 이름을 휘갈겨 쓰고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남편의 사인이 담긴 서류를 손에 든 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료되었습니다. 제 방식대로 처리하면 모두가 말 그대로 따뜻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나쁜 습관과 뻔뻔한 기생을 태워버릴 불타는 따뜻함 말입니다. 내일이면 연극의 막이 내릴 것입니다. 출발의 날이 밝았습니다. 하늘은 유난히 푸르고 구름 한 점 없이 맑아
영원한 이별에 아주 적합한 날이었습니다. 아침 6시부터 집안은 시장처럼 소란스러웠습니다. 새신우이는 제가 깨끗하게 세탁하고 향기 나게 해놓은 옷들을 입고 곱게 화장한 채 캐리어를 덜컹덜컹 끌고 다녔습니다. 7시 정각, 제가 렌트한 최고급 검은색 16인승 리무진이 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막내 혜림은 차를 보자마자 기쁨에 환호성을 지르며 차체를 만졌습니다. 세상에, 차 진짜 좋다. 가죽 시트에 밭처럼 천장 조명도 있어. 언니들, 이번에 멋지게 인증샷 많이 찍겠다. 정숙 여사는 자줏빛 벨벳 코트를 입고 가짜 금반지를 잔뜩 낀 채 하늘을 향해 턱을 치켜들고 만족감 가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좋다, 며느리. 이번에는 좀 분수를 아는구나. 이렇게 좋은 차를 빌려야 장거리 여행이 덜 피곤하지. 시장 통차 같은 거 탔으면 엄마는 못 견뎠을 거야. 저는 환하게 웃으며 재빨리 간식과 물이 담긴 가방을 차에 실었습니다. 네, 어머니와 동생들은 편안하게 즐기세요. 제가 기사님께 말씀드렸어요. 이 차는 승차감이 좋고 어머니 허리 아프시지 않도록 마사지 시트도 있어요. 그들은 서둘러 차에 올라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다뒀습니다. 민준, 제 남편은 지난밤 술에 사차 떨어진 탓에 아직도 잠이 덜 깬 멍한 얼굴로 맨 뒤 좌석에 웅크리고 누워 잠을 보충하려 했습니다. 제가 여전히 밖에 서서 휴대폰을 들고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보자 정숙 여사가 창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소리쳤습니다. 예, 수연아, 차 안 타고 거기서 뭐해? 너 때문에 온 가족이 기다리게 할 작정이니. 저는 매우 아쉽다는 표정을 지으며 제가 스스로 만든 가짜 문자 메시지를 그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방금 사장님께서 새 프로젝트 승인을 위해 8시 정각에 갑작스럽게 회의를 소집하셨어요. 제가 빠질 수가 없어요. 사장님이 해고하겠다고 하시면 큰일 나잖아요. 정숙 여사는 얼굴을 찌푸렸지만 저는 서둘러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회의 끝나고 바로 고급 고속버스 타고 저녁에 가족들에게 합류할게요. 어머니와 동생들은 먼저 가서 체크인하고 바닷가에서 시원하게 보내세요. 제가 이미 다 결제했습니다. 예약 코드는 민지 씨 휴대폰으로 보냈어요. 그 말을 듣자 정숙 여사도 혀를 찼습니다. 좋다. 일이 중요하지. 너는 알아서 빨리 올라와서 동생들 시중이나 들어라. 그런데 민준이는 내려와서 엄마 이 가방 좀 차에 실어줘. 민준은 하품을 하며 내려와서 저를 위해 변명해 주려 하거나 저와 함께 기다렸다가 같이 가고 싶어 하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둘째 시누이 민지가 그의 팔을 잡아 끌며 애교를 부렸습니다. 민준 오빠, 오빠는 우리랑 같이 가야지. 엄마랑 우리 사진 찍어줘야지. 새언니 바쁘면 나중에 오라고 해. 오빠가 여기 남아서 뭐 할 건데? 남자가 왜 집구석에서만 맴돌아? 정숙 여사도 거들었습니다. 맞다, 아들아. 너도 같이 가거라. 아내는 일 처리하게 두고 남자는 나가서 세상 물정 좀 알아야지. 결국 저의 나약한 남편 민주는 어머니와 동생들에게 또다시 끌려갔고 저는 인도 위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차는 천천히 굴러갔습니다. 새 시누이는 창문 밖으로 저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들의 미소는 밝고 잔인할 정도로 태평했습니다. 저도 손을 들어 인사를 했고 순종적인 며느리의 표준적인 온화한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차가 사거리를 돌아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자마자 제 입가의 미소는 차갑고 날카로운 칼날처럼 사라졌습니다. 저는 획 돌아서서 대문을 쾅 닫았습니다. 공간은 다시 조용해졌지만 제 가슴 속에서는 전쟁의 북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중고 물품 사장인 난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에는 더 이상 타협이 없었습니다. 여보세요. 란 사장님. 자, 출발했어요. 지금 바로 트럭 보내서 치워주세요. 이 집을 2시간 안에 싹 다 비워야 합니다. 대형 포대자루 많이 가져와 주세요. 전화를 끄는 저는 미리 저장해둔 다른 번호를 눌렀습니다. 열쇠 수리공 아저씨죠. 지금 바로 X번지 Y가로 와주세요. 현관문과 셔터 도어록을 전부 교체해야 합니다. 가장 튼튼하고 절단 방지되는 걸로요. 이 집은 이 순간부터 그들의 숨결로부터 깨끗하게 정화될 것입니다. 숙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차량 엔진 소리가 으르렁거리며 대문 안으로 후진하는 소리는 제가 지난 7년간 들었던 승전가 중에서 가장 시원하고 경쾌했습니다. 귀빈 행렬을 태운 리무진이 사거리를 돌아 사라진 지 불과 20분 만에 중고 물품체인 사장인 난씨가 건장한 남자 5명의 짐꾼을 이끌고 제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제가 버튼을 눌러 셔터문을 최대한 위로 올렸습니다. 한낮에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며 공기 중을 맴도는 먼지 입자 하나하나가 전례 없는 철저한 숙청을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란 사장님은 수첩을 들고 집을 한 바퀴 둘러보더니 아쉬움이 가득한 목소리로 혀를 찼습니다. 수연 씨, 정말 이 모든 걸 싹 다 팔아버릴 거야. 이 수입 가죽 소파는 아직 새거나 다름없는데 내가 알기로는 올해 초에 산 거잖아. 저 85인치 커브드 텔레비전도 팔면 손해가 막심할 텐데 너무 아깝다. 저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한때 저의 자랑이자 성공의 증거였지만 이제는 굴욕적인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물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소파는 정숙 여사가 밤마다 드러누워 저에게 물을 가져오라, 과일을 깎으라고 명령하던 곳이었습니다. 저 통원목 식탁은 제가 머리를 숙이고 밥을 퍼나르며 그들이 서로에게 맛있는 고기를 집어주는 동안 제가 남은 뼈와 시든 채소를 먹던 곳이었습니다. 그 가구들은 배신감, 경멸, 그리고 이용당했다는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난 사장님에게 알 수 없는 후련한 미소를 지으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다 팔아주세요, 언니. 낡은 것을 버려야 새 것을 맞이하죠. 저는 이 무거운 기운을 싹 다 쫓아내고 새로운 복을 맞이하고 싶어요. 사장님은 짐꾼들을 시켜서 깨끗하게 다 치워주세요. 못 하나라도 남기지 마세요. 그리하여 쓰레기를 치우는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짐꾼들은 빠르고 능숙하게 움직였습니다. 테이프 감는 소리, 가구 옮기는 쿵쾅 소리가 집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제가 4년 동안 공들여 만들었던 보금자리의 모든 물건, 모든 기념품들이 트럭에 실려 나갔습니다. 집은 점차 텅 비었고 벽면에는 옅은 색의 페인트 자국이 그대로 드러나 마치 상처에서 막 반창고를 떼어낸 흉터처럼 보였습니다. 한번 아프고 끝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통쾌했던 부분은 가구를 파는 것이 아니라 기생충들의 개인 물품을 치우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큰 포대 자루를 들고 그들이 차지했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내부 광경은 저를 경멸하게 만들었습니다. 방은 돼지우리처럼 어질러져 있었고 침대 밑에는 과자 봉지가 가득했고 옷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으며 싸구려 향수 냄새가 이불과 베개에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인내심도 존중심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개인 물품을 모두 꺼냈습니다. 해림이 쓰다만 끈적거리는 크림, 유진의 싸구려 립스틱, 진흙이 묻은 신발 더미, 그리고 신우이 민지가 제가 훔쳐갈까봐 베개 밑에 숨겨놓았던 잔돈까지 단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거친 포대 자루에 집어넣었습니다. 저는 정리하거나 소중히 다루지 않았고 마치 쓰레기를 던지듯이 마구잡이로 집어넣었습니다.
작업을 마친 저는 자루의 입구를 밧줄로 꽉 묶고 폐기물을 치워줄 사람을 기다리듯이 마당 구석에 던져 놓았습니다. 불과 2시간 만에 고급 편의시설로 가득했던 3층 집은 제가 처음 받았던 그 텅 빈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넓고 텅 빈 공간에 제 발소리가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란 사장님에게 받은 두툼한 현금 다발을 손에 쥔 저는 자유가 온몸의 세포에 모든 혈관에 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기분은 복권에 당첨된 것보다 훨씬 더 상쾌했습니다. 저는 제 자본금을 되찾았고 더 중요한 것은 제 삶의 공간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제 것만 남겼습니다. 옷가지, 업무용 컴퓨터, 보석, 그리고 중요한 서류들은 2개의 작은 캐리어에 깔끔하게 포장되어 문 옆 구석에 놓여 있었습니다. 당당한 퇴장을 준비한 것입니다. 이제 처리해야 할 것은 단 하나. 새 시누이가 저에게 손빨래를 시켰던 그 명품 실크 옷더미였습니다. 아까란 사장님이 검수하는 틈을 타서 저는 그 비싼 옷들을 몰래 따로 빼서 그녀에게 팔아 넘겼습니다. 대신 그 대야 안에는 걸레, 찢어진 속옷, 버릴 헌 옷들을 잔뜩 집어넣어 대타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부엌 구석에 놓여 곰팡이 냄새를 풍기는 그 커다란 플라스틱 대야를 보니 저는 씩 웃었습니다. 저는 팔을 걷어붙이고 대야 손잡이를 잡고 낡은 소각로가 있는 뒷마당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대야가 타일 바닥에 긁히는 날카로운 소리가 귀에 거슬렸지만 제 속에 피는 흥분으로 끓어올랐습니다. 이제 이정화 계획의 마지막 단계가 실행될 때였습니다. 태양이 서쪽의 높은 건물 뒤로 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햇살은 약해져 사라졌고 텅 빈 집 위로 검은 밤이 드리워졌습니다. 공간은 소름 끼칠 정도로 고요했고 창문 틈으로 바람이 새어 들어와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이곳은 저의 진정한 파티가 시작되기에 완벽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뒷마당에서 낡은 시멘트 소각로 옆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시댁 식구들에게 바치는 저의 마지막 뜨거운 선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플라스틱 대야 속의 잡동사니 천조각들을 차가운 바닥에 쏟아냈습니다. 밤새 물에 담가 놓은 곰팡이 냄새가 퀴퀴하게 올라왔고 헌옷 냄새와 섞여 불쾌한 악취를 풍겼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창고에서 미리 준비해둔 석유를 그 위에 뿌렸습니다. 제가 몰래 바꿔치기한 찢어진 걸레와 헌옷, 낡은 속옷들은 이제 자신들을 요구했던 사람들의 싸구려, 인격처럼 초라하고 볼품없는 더미로 뭉쳐 있었습니다. 저는 성냥개비를 긋고 성냥머리 위에서 춤추는 작은 불꽃을 바라보다가 무심하게 그것을 아래로 떨어뜨렸습니다. 화르르 불길이 석유를 만나 맹렬하게 타올랐고 젖은 천더미를 집어삼키며 어둠 속에서 미친 듯이 춤을 추었습니다. 붉은 불빛은 벽돌벽에 닿아 섬뜩하고 괴상한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얼굴에 닿는 뜨거운 열기에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속 깊은 곳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심판의 권한을 쥔 자의 소름 끼칠 정도로 고요한 냉정함이었습니다. 불길이 가장 거세게 타올라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들고 있을 때 갑자기 익숙한 자동차 엔진 소리가 골목 밖에서 들려왔고 밤의 고요를 갈랐습니다. 그 뒤를 이어 대문 앞에서 길을 긁는 끼익하는 분노의 찬 급정거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호화로운 16인승 리무진은 예상보다 일찍 돌아온 것입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차가 출발한 지 1시간 만에 리조트 예약 전화를 취소하고 환불을 요청했으니 그들이 어떻게 체크인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방금 5성급 리조트 로비에서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머릿속으로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옷을 입고
가방을 든 채 들뜬 마음으로 안내 데스크로 갔다가 이수연이라는 이름의 예약이 없다는 직원에게 단칼에 거절당했을 것입니다. 민준의 신용카드는 분명히 이 많은 인원을 현장에서 결제할 한도가 부족했을 것입니다. 그 당혹감은 분명 그들을 미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쾅쾅쾅 쇠대문이 경첩이 떨어져 나갈 듯이 계속해서 두드려졌고 뒤이어 상처 입은 짐승 떼처럼 집 안으로 달려 들어오는 발소리가 쿵쾅거렸습니다. 이게 뭐야? 맙소사. 도둑이야. 도둑이 들었어. 정숙 여사의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텅 빈 집 전체에 울려 퍼졌고 앙상한 벽에 반영되어 귀청이 터질 듯이 처절하게 들렸습니다. 텔레비전은, 소파는, 내 살림살이들은 다 어디 갔어? 세상에, 세상에, 다 가져갔어. 집이 이렇게 텅 비었는데 어떻게 살라고. 이어 새 시누이의 울음소리와 공황 상태에 빠진 비명이 들렸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마룻바닥을 또각또각 두드렸습니다. 내 캐리어, 내 화장품, 다 없어졌어. 민준 오빠, 집이 도둑 맞았어. 아무것도 안 남았어. 우리 다 잃었어. 민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극도의 혼란 속에서 거실에서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문은 잠겨 있었는데 집이 이렇게 텅 비어 있어. 수연아, 어디 있어? 여보, 집에 있어. 그들은 거실에서 부엌으로 달려왔습니다. 구두 소리가 마룻바닥에 급하게 탁탁 울렸고 분노와 두려움으로 거칠어진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멈춰 섰습니다. 부엌 창문으로 비치는 불빛을 본 후 그들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온 가족은 부엌 입구에 굳은 채 서서 마치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정숙 여사는 핏기 없는 얼굴에 폭풍 후 같았던 여행으로 화장까지 번진 채 떨리는 손으로 저를 가리키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너 왜 여기 있어? 집은, 내 물건들은 다 어디 갔어? 민지, 유진, 혜림은 그제야 지난번 저에게 손빨래를 시켰던 명품 옷 더미를 기억해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진 그들은 불길에 가까이 다가가려 했지만 타오르는 열기에 뒤로 물러서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민지가 절망적으로 울부짖었습니다. 우리 옷들, 언니, 지금 무슨 짓 하는 거예요? 우리 명품 옷들은 다 어디 갔어요? 지금 뭘 태우는 거예요? 세상에. 저는 그 자리에서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그림자는 벽돌벽에 길게 드리워졌고 제 얼굴은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제 눈은 타오르는 불길을 반사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공격적인 태도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손을 들어 검지손가락으로 빨갛게 타오르는 잿더미를 가리켰습니다. 제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어 하나하나가 날카로운 칼날처럼 모든 관계를 끊어내는 듯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다들 저보고 깨끗하게 빨아달라고 했잖아요. 저는 물로 빨아서는 이 옷들에 달라붙은 기생적인 습관과 더러운 성질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아서 불로 빨아서 세균과 더러움을 뿌리까지 멸균하기로 했습니다.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오르자 시어머니의 경악으로 일그러진 얼굴이 선명하게 비쳤습니다. 새 시누이의 극도의 공황 상태와 민준의 멍하니 굳어버린 시선 속에서 온화하고 순종적인 며느리의 이미지는 완전히 사라지고 저 불길과 함께 타버렸습니다. 그 자리에는 냉정하고 잔인하며 파멸의 잿더미 위에 당당하게 서 있는 권위 있는 여인이 남아 있었습니다. 옷감을 태우는 불길에 딱딱 거리는 소리만이 시댁 가족의 치명적인 침묵 속에서 유일하게 들리는 소리였습니다. 불빛은 창백했던 정숙 여사의 얼굴에 닿아 분노로 붉게 변하게 했고 그녀를 품이 있는 여인에서 통제불능의 광분한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미친년, 감히 네가 내 딸들 옷을 태워? 이 집은 내가 주인이야. 내가 너한테 잠시 머물게 해줬는데 내가 감히 난장판을 만들어?
내가 무슨 배짱으로 감히 이 집 재산을 파괴해? 정숙 여사는 소리를 지르며 끓어오르는 분노를 터뜨리려는 듯 저에게 손찌검 하려 달려들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분노로 떨렸고 높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전에 묵묵히 고개를 숙여 견디던 이수연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들고 있던 핸드백에서 두툼한 서류철을 꺼내 그녀의 얼굴 바로 앞에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그 서류철이 그녀의 따귀를 막아섰습니다. 눈 크게 뜨고 잘 보세요. 이건 제가 결혼하기 전에 받은 혼인관계 증명서와 제 이름 이수연으로 된 빨간색 집문서입니다. 이 집은 제 땀과 눈물로 당신 아들과 결혼하기 전에 산 제 단독 재산입니다. 이 집은 제 집이고 이 마당은 제 마당이에요. 저는 뭘 태우든 누구를 쫓아내든 제 마음입니다.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여기서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무슨 근거로 이 집에서 생사료 탈권을 휘두르는 거예요? 정숙 여사는 멈춰서서 그 집문서를 마치 괴물이라도 본 것처럼 눈을 크게 뜨고 노려보았습니다. 충격으로 동공이 수축되었고 높이 들렸던 발은 힘없이 옆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입을 쩍 벌리고 무슨 말을 하려 했지만 목이 졸린 듯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옆에 서 있던 민주는 핏기 없는 얼굴로 말을 더듬었습니다. 수연아,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왜 단독 명의의 집문서가 있어? 엄마가 이 집이 저는 그가 말을 끝내지 못하게 했고 그의 나약한 변명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민준의 가슴에 제가 이미 서명한 이혼 합의서와 작은 검은색 녹음기를 던졌습니다. 당신 어머니한테 물어보세요. 어머니가 뭐라고 했는지 아니면 제가 틀어드릴까요? 당신의 존경하는 어머니가 이 집을 당신 공동 명의로 돌려놓으라고 저를 어떻게 괴롭히라고 딸들에게 가르쳤는지 똑똑히 들어보세요. 저는 귀머거리도 아니고 바보도 아닙니다. 민준 씨, 사인하고 서로 해방되는 게 빠를수록 좋아요. 민주는 펄럭이는 이혼 서류를 허둥지둥 잡고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켰습니다. 정숙 여사의 신랄하고 속셈 가득한 목소리가 고요한 밤하늘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듣기 괴롭고 소름 끼치는 목소리였습니다. 쟤를 괴롭혀서 겁을 줘야 해. 이 집을 민준이 공동 명의로 돌려놔야 우리가 편해져. 우리가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 정숙 여사는 작은 기계에서 자신의 목소리가 나오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발을 헛디디며 불길 속으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악랄한 음모가 백일하에 드러났음을 깨달았습니다. 새 시누이는 이제야 정신을 차리고 검고 매캐한 연기를 내뿜는 잿더미를 보며 통곡했습니다. 눈물과 콧물이 뒤범벅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내 500만 원짜리 드레스, 언니, 내 실크 블라우스 다 탔어. 언니가 물어내. 이 악독한 사람아. 우리 명품 다 태워버렸잖아. 이제 뭘 입고 다니라고. 저는 눈물로 얼룩진 새 얼굴을 바라보며 연민이 가득한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이 바보들, 아직도 타고 있는 것이 자기들의 귀한 재산이라고 착각하고 있구나. 뭘 울고 불고 난리야. 돈이 아까워? 당장 그쳐. 잘 들어. 너희들 명품 옷더미는 이미 오늘 낮에 중고 물품 사장인 란 씨한테 팔아넘겼어. 그 돈은 이미 내 계좌로 입금되어서 너희들이 몇 달 동안 기생하며 쓴 비용을 보충하는 데 쓰였단다. 지금 타고 있는 것은 그냥 걸레랑 낡은 옷, 버릴 속옷들을 내가 대신 집어넣은 것뿐이야. 하지만 내가 태우고 싶어서 태우는 거야. 너희들의 나쁜 습관, 뻔뻔한 기생 습성을 깨끗하게 태워 없애는 거지. 이 말을 듣자 새 시누이는 입을 벌리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울음소리는 목구멍에 걸려 있었고 비록 팔렸지만 물건을 잃은 아쉬움과
제가 너무도 대단한 한 방을 먹인 것에 대한 쓰라린 모멸감이 교차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울음소리를 압도하며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이 연극을 끝낼 마무리 일격이었습니다. 당장 짐 챙겨서 내 눈앞에서 사라져. 왜냐하면 이 집은 내가 이미 지난주에 다른 사람에게 팔기로 계약을 완료했으니까. 내일 아침 8시 정각에 새 집 주인이 열쇠를 받으러 올 거야. 그때까지 너희 가족은 모두 내 집에서 당장 나가. 내가 경비원이나 경찰을 불러서 한 명 한 명 끌어내게 만들지 마. 저의 단호한 선언 후 공간은 폭발하는 듯했습니다. 정숙 여사는 집을 팔았다는 말에 두 무릎이 힘없이 풀려 차가운 바닥에 쓰러졌고 입을 뻐끔뻐끔거리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주는 넋이 나간 듯 서 있었고 손에 쥔 이혼 서류는 바닥에 떨어져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새 시누이는 침묵한 채 경악한 눈으로 뒤편의 텅 빈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이 자기 소유로 만들어 편안하게 살기를 꿈꾸었던 집이었습니다. 점점 사그라드는 불빛 아래 제 그림자는 시댁가족의 비참하고 초라한 모습 위로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저는 등을 곧게 펴고 고개를 들고 자유의 공기를 가슴 가득 들이마셨습니다.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더 크고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진실은 적나라하고 잔인했지만 공정했습니다. 그들은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이 삭막한 도시에서 몸을 의지할 곳도 없이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달콤한 말도 가짜 모성애도 없었습니다. 이제 제 눈에는 그저 방금 정체가 드러난 뻔뻔한 기생충들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희미한 달빛 아래 시댁 가족 개개인의 진짜 얼굴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비참하고 일그러진 모습이었습니다. 정숙 여사는 한참 동안 멍하니 있다가 갑자기 마당에 드러누워 발을 동동 구르며 악을 썼습니다. 아이고, 동네 사람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죽이네. 집이랑 재산을 빼앗고 온 시댁 식구를 길거리로 내쫓네.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도 가차 없어. 나를 죽이려고 작정했구나. 그녀의 고함 소리는 고요한 밤에 울려 퍼졌고 이웃집들이 불을 켜고 웅성거리며 내다보게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체면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숙 여사에게 다가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만 연기하세요. 집문서는 제 이름이고 매매 서류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일어나서 제 집에서 나가지 않으면 불법 가택 침입과 공공질서 방해로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그때는 집만 잃는 게 아니라 경찰서에 가서 차까지 마시게 될 거예요. 경찰이라는 말에 정숙 여사는 조용해졌고 엉금엉금 일어나 앉았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험악했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주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저에게 달려와 제 손을 잡으며 애절하게 애원했습니다. 수연아, 제발 이러지 마. 그래도 우리 엄마고 내 동생들이잖아. 지금 이들을 쫓아내면 어디로 가겠어. 우리 7년 동안의 부부의 정을 생각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줘, 여보. 저는 민준의 손을 뿌리치고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제 눈에는 극도의 경멸과 실망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부의 정이라니 당신이 감히 그 말을 할 자격이 있나요? 7년 동안 저는 등골 빠지게 일해서 이 집의 전기세, 수도세, 식비를 모두 냈어요. 당신 어머니와 동생들을 여왕처럼 모셨죠. 그런데 당신은 어디 있었나요? 당신 어머니가 저에게 손빨래를 시킬 때 당신은 어디 있었나요? 당신 동생들이 제 차를 빌려 타면서 저보고 대리운전이나 타고 다니라고 할 때 당신은 어디 있었나요? 당신의 나약함과 무관심이 오래전에 저의 사랑을 죽였어요. 민준 씨, 당신은 제 남편이 될 자격이 없고 여기서 구걸할 자격도 없습니다. 민주는 말문이 막힌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바로 이때 새 시누이가 서로를 물어뜯기 시작했습니다. 민지는 정숙 여사를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엄마 때문에 다 이렇게 됐잖아. 엄마가 우리한테 여기 와서 살라고. 이 집이 오빠 집이니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했잖아. 이제 다 끝났네. 길거리로 나앉게 생겼어. 유진은 민준에게 소리쳤습니다. 오빠는 맏오빠라는 사람이 뭐야. 아내한테 쥐어잡혀서 온 가족을 길거리로 내쫓는데 한마디도 못해? 찌질한 남자. 그들이 집 앞에서 서로를 물어뜯는 모습을 보니 저는 우스꽝스러울 뿐이었습니다. 저는 이들과 더 이상 단 1초도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가 제가 아량을 베풀어 태우지 않은 그들의 낡은 옷가지 몇 벌이 담긴 찢어진 캐리어를 들고 나와 길에 퍽 던졌습니다. 이것이 너희들에게 주는 마지막 정이다. 가져가서 가라. 내가 경비원을 불러서 한 명 한 명 끌어내게 하기 전에. 시댁가족은 땅에 놓인 캐리어를 바라보고 저의 차가운 얼굴을 보더니 더 이상 기회가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짐을 챙겨 대문 밖으로 힘없이 끌려나갔습니다. 저는 다가가 쇠 대문을 쾅 닫았습니다. 그 건조한 소리가 두세 개를 갈라놓았습니다. 안쪽은 제가 막 되찾은 평화였고 바깥쪽은 대가를 치러야 하는 탐욕스러운 자들의 혼란과 갈등이었습니다. 저는 대문에 기대어 길고 안심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침내 끝이었습니다. 대문이 닫히는 소리는 건조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지난 7년 동안 들었던 소리 중 가장 감미로운 소리였습니다. 그것은 바깥의 혼란을 막았을 뿐만 아니라 저를 괴롭히던 어둠의 나날들과의 속박을 완전히 끊어냈습니다. 제가 갈망하던 자유의 공간이 열린 것입니다. 한 달 후, 저는 유기농 식품 가게의 작은 사무실에 앉아 따뜻한 캐모마일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유리창을 뚫고 들어와 푸른 화분 위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이곳의 공기는 상쾌하고 허브향이 났습니다. 예전 집의 계산적이고 억압적인 냄새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4년 전에 저는 성공한 사장이었지만 외롭고 억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완전히 자립한 여성이었습니다. 이혼 절차는 지난주에 신속하게 완료되었습니다. 철저하게 준비된 재산 증명 서류와 반박할 수 없는 증거들 덕분이었습니다. 민주는 더 이상 매달리거나 다툴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는 수치심 속에서 이혼 서류에 서명했고 저를 단 한 번도 올려다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혼자 힘으로 모은 모든 재산을 손에 쥔 채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단 한 푼도 잃지 않고 독신 여성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아침 물건을 사기 위해 외곽의 허름한 동네를 지나가다가 민준의 뒷모습을 우연히 보았습니다. 그는 셔츠가 구겨진 채 낡은 오토바이를 골목 밖으로 끌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듣자 하니 정숙 여사와 새 시누이는 그 운명의 밤 이후 곧바로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비싼 도시에서 버틸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시골에서는 편한 일자리가 없었고 흰옷 입고 편하게 살던 새 아가씨는 이제 공장에 취직하여 쥐꼬리만 한 월급을 받고 매일 하늘을 원망하지만 굶을까봐 일을 그만두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민주는 아내의 봉양이 사라지고 허세 때문에 진 빚까지 떠안게 되어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생각하니 제 마음은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했습니다. 통쾌함도 연민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제 인생을 스쳐 지나간 낯선 사람일 뿐이었고 저에게 비싼 교훈을 남겼습니다. 저는 여자의 행복이 맹목적인 희생이 아니며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인내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스스로 자립하고 자신을 사랑하며 합당하지 않은 것들을 용감하게 놓아줄 줄 아는 데 있습니다. 경제적,
정신적 독립이야말로 가장 튼튼한 방패가 되어 우리가 불의 앞에서 고개를 숙이거나 누구의 희생자도 되지 않게 도와줄 것입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은 눈부시고 생명력으로 가득했습니다. 옛날의 잿더미는 바람에 날려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자유로 가득 찬 가슴을 느꼈습니다. 이제 저는 제 인생 이야기를 계속 써나갈 것입니다. 눈부시고 당당하며 행복으로 가득 찬 새로운 장을. 그곳에서 저는 진정으로 제 삶의 여왕입니다. 오후 햇살이 창가에 놓인 선인장, 화분에 비칩니다. 제가 걸어온 길처럼 모나고 강인합니다. 저는 여자가 결혼해서 얻는 가장 큰 이득은 남편이 아니라 자립할 수 있는 배짱임을 깨달았습니다. 효도는 도리이지만 다른 사람이 내 땀과 노력을 짓밟도록 맹목적으로 효도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경제적, 법적 주도권을 확실히 쥐고 있을 때에만 우리는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테이블 위의 캐모마일 차는 여전히 따뜻합니다. 이 사적인 공간에 퍼지는 은은한 향은 진정한 평화가 시작되었음을 알립니다. 이 이야기가 좋거나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 공유, 구독을 눌러주시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수연에게 공감한다면 숫자 1을, 개선할 점이 있다면 숫자 1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